초월적 기능, 서문. 이것은 1916년에 쓴 논문이다. 얼마 전에 CG 융, 칼 구스타프 융 연구소의 학생들에 의해 영역 문의기는 하나 잠정적인 최초의 텍스트로서 사적으로 출판되었다. 나는 출판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논문의 사유 과정을 유지하고 그 지평에 불가피한 제한성을 떠안은 채 이 원고의 문제를 다듬었다. 이런 소재, 여기서는 문체를 다듬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소재를 다루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이 논문은 더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하지만 이 글이 제시하는 문제의 시사성은 42년이 지나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이 논문을 다시 다듬는 엄청난 수고를 하기에는 나의 고령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논문의 완성 작업이 불충분하더라도 하나의 역사적 문헌으로 남겨두는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치료 과정에서 정신적 사건에 대한 합성적 파악을 처음으로 시도할 때 필요한 이해의 노력을 설명을 줄 것이다. 이 논문의 근본적인 숙고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폭넓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줄 것이다. 이 같은 이해의 문제는 다음의 보편적인 물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무엇일까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인도 철학, 특히 불교와 선철학이 제기하는 물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으로는 모든 종교와 철학 일반의 실질적인 근본 문제다. 물론 무의식은 이것 또는 저것이라고 지칭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미지의 것이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정식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진정한 성질에 대해서는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알아내기 어렵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물질의 성질만큼 많이 알아낼 수 있다. 물리학이 모형 특성의 물리적 확인을 의식하고 있는 데 비해 종교적 철학들은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고 그 심상들을 실체화한다. 아직 종교적 철학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심리학적 표명을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심리학적 표명이 형이상학적이거나 유물론적이거나 혹은 완전히 그노시스적이지 않지만 적어도 불가지론적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중세적인 비판가들에 의해서 어떤 때는 신비주의자와 그노시스파로 또 다른 때는 무신론자로 탄핵을 받게 된다. 나는 이런 오해가 내 생각에 대해 이해를 가장 크게 가로막는 요인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교육의 부족으로 인식론적인 비판에 관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신화는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순진하게 가정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화나 민담의 표현을 심리학적인 사실과의 관계에서 응용하는 것은 완전히 비과학적인 것이다.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해 사람들은 무의식의 심리학으로 가는 입구를 막아버린다. 그럼으로써 내면적 인간의 폭넓은 발전으로 가는 길도 막혀버린다. 이런 지적 도덕적인 좌절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발견일 것이다. 입이 달린 사람은 누구나 사람은 이래야 된다, 사람은 저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비참한 절망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가 추천하는 모든 수단은 바로 그 좌절된 것들이다. 심리학은 보다 깊은 오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자기인식이다. 그러나 자기인식은 사진으로 찍는다거나 숫자로 헤아리고 무게를 달거나 자로잴 수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다. 그러나 학문을 추구하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그 정신적 인간 역시 비과학적이니까 그가 더 이상 연구해 나갈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인가. 만일 신화가 이 정신적 인간을 특징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피리스에게서 보금자리를 뺏은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관해 좀 더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 뿌리 깊은 혐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외적 진보에 걸맞는 내적인 발전과 개선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부분이 서문인 것 같고 그 뒤부터 이제 본 내용이겠죠? 네. 초월적 기능이라는 제목은 신비로운 것, 다시 말해 초감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기능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그 기능은 그 방식에 따라 같은 제목의 수학적인 기능과 비교할 수 있어서 허수와 실수의 기능에 해당한다. 심리학적으로 초월적 기능은 의식적, 무의식적 내용의 합일에서 생겨난다. 분석 심리학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내용과 경향에서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험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유사성의 결핍은 우연적이거나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의식에 보상적 또는 보완적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또한 우리는 그와 반대로 의식이 무의식에 대해 보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무의식의 내용은 문턱값을 갖고 있어서 너무 문턱값이 낮은 요소는 모두 무의식에 남아있어야만 한다. 2. 의식은 방향성이 있는 기능의 힘으로 그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자료를 억제시켜 프로이트는 그것을 검열이라고 명명했다. 그것들을 무의식 상태에 머물게 한다. 3. 의식이 잠정적인 적응 과정을 이루고 있는 반면 무의식은 개인의 과거에 잊혀진 모든 재료들과 유전되고 구조적인 인간 정신의 모든 기능의 징후들을 담고 있다. 4. 무의식은 시간의 경과 중 적당한 때에 의식의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 이는 아직 문턱값을 넘지 못한 모든 환상의 결합들을 포함한다. 이상의 결과로 의식에 대한 무의식의 보완적인 입장이 자명해진다. 계통 발생학적으로 보면 의식 내용의 규정성과 정향성은 매우 뒤늦게 획득된 특성이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원시인은 그러한 특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신경증적인 사람에게는 자주 침투된다. 신경증 환자가 정상인과 다른 점은 의식의 문턱값의 위치를 더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달리 말하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칸막이에 투과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은 전적으로 무의식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게 된다. 의식의 규정성과 정향성은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획득된 것이고 인류의 편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여 얻은 매우 중요한 성과인 것이다. 그 성과가 없었다면 과학과 기술 문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이 정신적 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영속성과 균형성 그리고 목적 지향성을 모두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고위공직자, 의사, 공학자에서부터 일일 급여자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무가치함은 이러한 성질이 무의식에 의해 무력화되는 정도에 따라 커진다. 물론 그 중에는 창조적인 재능이라는 예외도 있기는 하다. 창조적인 재능을 지닌 인간은 바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칸막이를 통과할 수 있다는 데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한다. 그러나 균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바로 그 사회 조직을 위해서는 보통 그 예외적인 인간은 거의 쓸모가 없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 정신적 과정이 가능한 한 확실하고 규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뿐만 아니라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삶의 고난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이 지니고 있는 장점은 또한 엄청난 단점에 결부되어 있다. 즉 의식이 특정한 목표로 방향을 잡는다는 사실은 겉보기에는 실제로 그 방향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정신적 요소들,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정해진 방향을 위해 임의로 굽히고 의도하지 않은 목표로 정신과정을 이끌어가려는 모든 정신적 요소들을 억제하고 배제함을 뜻한다. 그러나 무엇으로서 부차적, 심리적 자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식되는가? 그 인식은 원하는 길의 방향을 확정짓는 판단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판단은 편파적이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모든 다른 가능성을 희생하여 선택한 단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 판단은 항상 경험에서, 다시 말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상황 아래서는 방향 지어진 과정을 현저히 풍부하게 할 수도 있는 새로운 것에는 전혀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에 도달할 수 없는 한 그것은 자연히 그러한 토대 위에 근거를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판단 행위를 통해서 특정 목표를 향하는 과정은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이 다양하고 외관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일방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결국 판단의 합리성조차도 선입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라 함은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비이성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 비합리적인 특징 때문에 배제된다. 물론 그것은 비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높은 뜻이 없는 그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일방성은 정향적 과정의 필수 불가결한 특성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방향 자체가 바로 일방성이기 때문이다. 일방성은 장점이자 곧 단점이 된다. 비록 겉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모든 심리적인 구성 요소들이 동일한 하나의 방향에서 함께 만나는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무의식에는 항상 뚜렷한 반대 입장이 있다.
그런 이상적인 경우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론적으로 밝히는 데는 어렵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물다. 무의식에서의 대립적 입장은 높은 에너지를 내보내지 않는 동안은 그리 해롭지 않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일방성으로 인해 대립적 입장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반대 경향은 의식을 뚫고 나오며 그것은 대개 방향 지어진 과정 수행이 가장 중요할 순간에 나타난다. 연설하는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말실수를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한 순간은 최고의 에너지적 긴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미 상당히 많이 자리를 차지한 무의식의 부담 상태이므로 쉽게 전복되어 무의식의 내용을 풀어낸다. 우리의 문명화된 삶은 고도의 집중력과 전향적 의식의 활동을 요구하는 하고 그 때문에 무의식과의 현저한 분리라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우리가 정향적 기동 활동을 통해 무의식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만약 뚫고 나온다면 달갑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분석적 치료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의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게 되었다. 치료가 종결되면 무의식이 제거되거나 정지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사실에서 실질적인 삶을 위한 많은 것을 배워왔다. 이러한 사정을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가 의존 감정을 짐스럽고 부당한 것으로 느꼈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분석의 포기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어렵게 결정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시도를 감행하여 독립하는 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무의식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언제나 다시금 그들의 삶에 끼어들어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환자들이 그들 자신의 꿈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인 자기 인식에 관해 터득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경험은 우리에게 꿈 해석에 정통하기를 기대하는 의사이자 분석가 자신도 종종 그 자신의 꿈 해석을 포기하고 동료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만약 꿈의 해석법에 전문적으로 정통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조차 자신의 꿈을 만족스럽게 해석할 수 없다면 환자들에게 이것은 거의 기대될 수 없는 것이다. 무의식을 남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꿈의 삶과 무의식의 침입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에 교체에 의하여 개의치 않고 계속된다. 프로이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무의식을 남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프로이드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무의식을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무의식을 다 이해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프로이드의 기대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융은 꿈 분석을 잘 하게 되면 그 내담자도 정상적인 삶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꿈 분석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융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꿈 분석가 자신도 자신의 꿈을 잘 분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기법이나 융의 기법이나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고 인간의 의식 그리고 무의식 간의 관계 그리고 꿈과 현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내는데 실패한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거죠. 프로이드도 자기 이론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융 스스로도 자기의 꿈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를 돕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편견은 분석을 얼마 동안 감수하면 치유되어 퇴원하는 그러한 치유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정신분석 초창기에 비롯된 비전문가적 잘못이다. 분석적인 치료는 의사의 도움으로 수행된 심리학적 입장의 새로운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새롭게 획득하고 외적 조건에 더 잘 어울리는 태도를 상당 기간 지탱할 수는 있으나 한 번의 치유로 그런 식의 지속적 성과를 거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찍이 자기 선전에 인색한 적이 없는 의사의 낙천주의는 항상 결정적으로 치유된 사례만을 보고할 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임상가의 너무나 인간적인 태도에 놀라지 말아야 하며 무의식의 삶이 항상 계속되고 언제나 되풀이해서 문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좋은 성과를 너무 많이 보아왔고 그것은 우리가 다행히도 철저한 작업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분석이 분명 단번에 치유가 아니고 단지 다소 철저한 새로운 적응이라는 사실을 참작해야 한다. 결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긴 안목으로도 보아도 유효한 변화는 없다. 삶은 언제나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갈등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지속성 있는 전형적인 집단적 태도는 다른 삶의 조건들처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을 마찰없이 집단에 끼워 맞춘다. 그러나 환자의 어려움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개별적인 여건이 전형적인 규범에 마찰 없이는 수능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이 아닌 개별적인 갈등의 해결을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인격의 전체성이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어떤 합리적인 해결도 이러한 과제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개별적인 해결을 손실 없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집단적 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 분석에서 얻은 새로운 태도는 길든 짧든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어떤 점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곤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늘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는 끊임없는 삶의 흐름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떠한 적응도 영구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은 치료에 의해 획득된 새로운 시각을 이후의 삶에서도 두려움 없이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할지 모른다. 경험이 가르쳐주듯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그러하다. 우리는 철저한 분석을 경험한 환자들이 이후에 새로운 적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는 것을 흔히 보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빈번히 나타나며 때로는 무척 부담스럽다. 따라서 철저한 치료를 경험했던 환자도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전의 의사를 다시 찾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임상치료와 비교할 때 이것은 별로 특별한 사실이 아니지만 치료자의 치료 성과에 대한 역겨운 멸망뿐만 아니라 분석의 이례적인 치유라는 견해를 정식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일찍이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는 치료 성과를 올리는 치료법이 있을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인간은 어려움을 필요로 하고 그 어려움은 인간의 건강 속에 속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쓸모없어 보이는 것은 단지 그의 적절치 못한 기준 때문이다. 치료에서의 기본 물음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제거하는가에 있지 않고 미래의 어려움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물음은 다음과 같다. 무의식의 장애적인 영향력에 직면하여 어떤 종류의 정신적 도덕적 태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 태도는 어떻게 환자에게 매개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분명 의식과 무의식 간의 분리가 극복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이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적인 결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비난받는 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식의 일방성을 보상하는 무의식의 의미가 인식되고 참작됨으로써 일어난다. 말하자면 무의식의 경향과 의식의 경향은 초월적인 기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인이다. 이 기능을 초월적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태도에서 다른 태도로 옮겨가는 것이 유기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무의식의 상실 없이 이루어진다. 건설적인 방법은 의식된 인식들로 전제로 한다. 그것은 환자에게도 최소한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그 때문에 의식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의사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는 의사에게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임상에서는 미리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을 받은 의사가 환자에게 초월적인 기능을 중지한다. 다시 말해서 의사는 환자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입장에 이르도록 돕는다. 의사의 이러한 기능에는 전이가 지닌 다양한 의미 중 하나가 있다. 환자는 태도의 혁신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전이로서 매달린다. 비록 환자는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전이로서 필수적인 변화에 이르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의존이 아무리 유치해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대가 표현되고 있다. 그런 기대에 대한 실망은 흔히 쓰디쓴 증오로 의사에게 보답하게 된다. 그 때문에 전이에 숨겨진 기대감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들은 이러한 요구를 단지 성적인 것으로 어떤 유아적인 환상의 의미로만 환원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와 관계되는 이러한 환상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될 것이다. 마치 환자의 무의식이 어린 시절에 한때 부모와 부모 대해서 일어났던 그런 기대를 다시금 또는 아직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어린이가 부모의 도움과 보호에 걸었던 기대와 같은 것으로 그 사이에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에는 정상적이었던 것이 성인에게는 맞지 않은 것이 된 그런 기대다. 그것은 공경에 처하여 의식에서는 깨닫지 못한 도움이 필요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전이의 성애적인 특징을 유아적 에로스로 소급하여 설명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이의 목적과 의미가 이해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아적 성애적 환상이라는 해석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전이의 이해는 역사적인 전제들에서보다는 그 목적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그 해명으로 환자들의 저항만 증가시킬 뿐 다른 새로운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면 일방적인 환원적 해명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루함은 단조로움과 관념의 빈곤을 표현하는 데 불과하며 때때로 추측하듯 무의식의 표현은 아니다. 그것은 환상이 단지 구체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분석가의 단조로움과 사고의 빈약함의 표현일 뿐이다. 이러한 통찰로서 종종 막혀있던 상황이 한꺼번에 바뀌기도 한다. 무의식의 건설적 치료를 통해서 즉 의미와 목적에 대한 물음을 통하여 내가 초월적 기능이라고 이뤄붙인 과정을 통찰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건설적인 방법은 암시라고 자주 들먹여지는데 여기서 이에 대해 논평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구성적 방법은 상직, 즉 꿈의 상이나 환상이 더 이상 기호론적으로, 즉 기본적 충동 과정의 표준으로 평가되지 않고 상징적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상징은 복합적인 의식을 통해 아직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사상을 최대한 재현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을 분석적으로 해소한다면 그 표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명료하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요소들은 본래 함께 구성되어 있던 것이다. 그렇다고 요소들에 대한 통찰을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키는 것도 장점일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적인 질문을 지나쳐버린다. 따라서 이 단계의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상징풀이는 비난받을 만하다. 물론 상징을 통해 암시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은 부분적 해석의 경우와 같다. 즉 대체로 합성적으로 이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만한 환자의 착상들을 수집한다. 그것의 적용은 다시금 기호론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관련에서 일어난다. 물음은 다음과 같다. 착상 A, B, C 등은 현시된 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가? 어느 미혼의 여자 환자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선사시대의 고분에서 발굴해낸 화려와 장식이 많이 달린 아주 오래된 검을 건네주는 꿈을 꾸었다. 환자에게 떠오른 착상들, 아버지의 검. 한 번은 아버지가 그 검을 그녀 앞에서 햇빛에 번쩍였는데 무척 인상적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활동적이고 의지가 강한 남자였고 저돌적인 기질을 지녔으며 애정 관계에서도 모험적이었다. 켈트족의 청동곰, 환자는 자신의 켈트족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켈트족은 다혈질적이고 저돌적이고 열정적이다. 칼의 장식들은 비밀스러운 외양, 오랜 전통, 옛 게르만의 문자, 오랜 지혜의 표시, 아주 인류 유산을 무덤에서 내놓아 다시 햇빛을 보게 하였다. 분석적 해석. 분석적 해석은 환자는 뚜렷한 부성 컴플렉스와 이미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풍부한 성애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늘 어머니 편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강하게 저항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비슷한 남성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나약하고 신경증적인 남성을 선택했다.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 아버지에게 격렬한 저항을 보였다. 꿈은 아버지의 무기를 갖고 싶어하는 그녀의 욕구를 드러낸다. 이미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두말할 나위 없이 남근적 환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적 해석에서로 보면 마치 환자에게 그런 무기가 필요한 것 같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활동력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았으며 자신의 기질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또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격동하는 삶을 살았어도 신경증
성향은 보이지 않았다. 이 무기는 환자의 내면에 파묻혀 있었는데 발굴 작업, 분석을 통해 햇빛을 보게 된 인류의 오랜 유산이다. 이 무기는 통찰, 지혜와 관련이 있으며 공격의 수단이자 방어의 수단이다. 아버지의 무기는 굽힐 수 없는 열정적인 의지였고 그의 삶은 이런 의지로 관철되었다. 환자는 지금까지 모든 측면에서 정반대였다. 그녀는 이제 다만 피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점에 있다. 삶의 지혜와 통찰의 바탕을 둔 의지는 인류의 오랜 유산이며 그녀의 내면에도 있었지만 지금껏 파묻혀 있었다. 이런 면에서도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었다. 그러나 무척이나 응석바지로 자랐고 유치하고 애처로운 존재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그 유산의 진가를 지금까지 인정하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성적인 상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사례에는 더 이상 의사 측의 보충적 유추가 필요하지 않았다. 환자는 필요한 모든 연상을 했다. 사람들은 이제 이 꿈의 처리 방식을 암시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암시는 내면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혹 특별한 강요에 의해 받아들인다고 해도 곧 다시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암시는 항상 암시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통해 유발된 강한 심리적 준비에 상응한다. 따라서 이런 항변은 경솔하며 암시에 결코 있지도 않은 마술적 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암시 치료는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고 분석적 과정이 전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 게다가 암시라는 항변은 환자의 착상 자체가 검의 문화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우회적 설명 뒤에 이제는 우리는 초월적 기능의 문제로 되돌아가기로 하자. 우리는 이 초월적 기능이 치료 과정에서 즉 인위적으로 유발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은 의사의 도움에 의해 근본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의 도움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꿈의 해석은 무의식적 자료와 의식적 자료를 합성하는 이상적인 수단이지만 자신의 꿈을 분석하는 어려움은 실제로 너무 크다. 초월적 기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자료가 필요하다. 여기서 꿈은 무의식적 과정을 우선 편안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표현해준다. 말하자면 꿈은 무의식의 순수한 산물이다. 꿈이 의식되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변화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만하다. 그러나 변화 또는 무의식에서 오는 것이지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원적인 꿈의 상들의 변화는 무의식의 표면층에서 이루어지고 이용할 수 있는 무의식적 자료로 구성된다. 그것은 꿈의 의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창작 작업이다. 이것은 흔히 반수면 상태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자유로이 떠오르며 나타나는 심상들에도 해당된다. 꿈이 수면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의식의 수준 이하로 내려간, 즉 낮은 에너지성 긴장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논리적 불연속성, 단편성, 유비의 형성, 말, 소리, 상의 성질을 띤 피상적 연상, 오염, 표현의 비합리성, 혼미 등이 그것이다. 강화된 에너지성, 긴장과 함께 꿈은 정리된 특징을 얻게 되는데 이때 꿈은 극적으로 구성되고 분명한 의미 관련성을 보이며 그 연상들의 가치는 증가한다. 보통 수면 중의 에너지성 긴장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의식의 내용과 비교하면 꿈은 무의식의 내용의 열등한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구성적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것인 반면에 환원적 견지에서 보면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꿈은 초월적 기능을 위해서는 부적절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료다. 이것은 대부분의 꿈이 주체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의식의 다른 원천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무의식적인 간섭, 즉 자유로이 떠오르는 착상들, 무의식적인 행동의 장애, 기억착오, 건망증, 증상행위 등이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구성적 측면보다 환원적 측면에서 더 가치가 있는데 너무 단편적이고 의미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보다 긴 맥락이 부족하다. 자발적인 환상은 이와 다르다. 그것들은 대부분 구조를 갖추고 서로 관련이 있는 형태로 나타나며 눈에 띄게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많은 환자들은 그저 비판적인 주의력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 언제라도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상은 쓸모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재능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렇지만 특별한 연습을 통하여 이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이 환상을 만드는 사람의 수는 무시 못할 만큼 많아진다.
그 연습은 우선 비판적인 주의력을 배제하는 체계적인 것인데 이로써 의식의 공백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준비되어 있는 환상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리비드로 채운 환상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물론 언제나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특별한 방법을 말하기에 앞서 나는 독자들이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런 작업이 좋다는 것인지, 그리고 왜 무의식적 내용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인지를 의심하며 묻는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을 쫓아가야겠다. 무의식의 내용은 때때로 자기 고유의 방법으로 되게 달갑지 않게 주의를 끄는 것으로 족한 것은 아니다. 힘으로 무의식을 표면으로 끌어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차라리 그 반대로 환상으로부터 무의식을 비우고 이런 식으로 무의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석적 치료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화시키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새롭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쩌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 몇 가지 염려되는 점을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것이 필요한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언급한 방법을 제시할 때 반대 의견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당연한 항변들을 논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의식적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무의식적 내용을 필요로 한다. 의식의 태도가 제대로 정향적이지 않다면 무의식은 그 자체로 영향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컨대 원시인처럼 의식적 긴장이 그리 높게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와 같다. 이들에게는 무의식의 입구를 마련할 어떤 특별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런 목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이는 자신의 무의식적 측면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무의식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언제 어디서나 삶은 무의식과 함께 은밀히 작용하므로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찾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무의식의 은밀한 혼합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무의식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좋지 않은 경험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무의식을 조정해야 할 어떤 구실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경험을 한 사람은 무의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그마한 가능성만 있어도 이를 방길 것이다. 정향성은 의식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일방성의 전제 조건이 된다. 정신은 살아있는 육체처럼 스스로 조절하는 장치이므로 무의식에서는 매번 조절하는 반작용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의식의 정향성이 없다면 무의식의 정반대의 영향이 거침없이 의식에 간섭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의식의 정향성은 바로 무의식의 정반대의 영향을 배제한다. 물론 그럼으로써 반작용이 억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작용은 계속 일어난다. 그러나 무의식의 조절적 영향력은 비판적인 주의력과 목적의식적인 의지를 통해 차단된다. 왜냐하면 이 반작용 자체가 의식의 방향에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문명된 인간의 정신은 더 이상 자가조절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기계와 비교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의 자동적인 속도 조절이 너무 무감각해서 그 활동이 자신을 해칠 정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정향적 자유의지의 간섭에 지배되고 만다. 무의식의 반작용이 억제되면 조절적 영향력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무의식의 반작용은 의식 과정의 방향에 따라 빠르고 집중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반작용은 조절적 영향력과 에너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억제하는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조차 의식적 방향의 효과를 보태주는 듯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우선 의식된 의도의 수행을 손쉽게 하지만 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희생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모험적인 주장을 펴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 즉 적절한 의혹을 억제한다면 그는 스스로 상처를 입을 정도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게 될 것이다. 반작용을 얼마나 쉽게 차단하느냐 하는 것은 정신이 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 비례하고 그것은 문명된 인간에게 특징적인 듯이 본능을 잃어버린 결과를 빚게 된다. 그러나 원초적 힘을 지닌 충동은 사회 적응을 무척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차단은 필요하기도 하다.
여기서 일반적인 본래 충동 위축이라기보다 단지 비교적 지수성이 있는 교육적 산물이 문제이다. 만약 그것이 개인의 중요한 관심사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그렇게 깊이 뿌리박을 말한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임상 사례를 나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니체의 사례로 언급하려 한다. 더 높고 가장 추악한 인간의 발견은 무의식 조절에 해당한다. 더 높은 인간들은 자라투스트라를 일찍이 그가 자리했던 고통사람 계층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가장 추악한 인간은 심지어 반작용의 의인화 그 자체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의 도덕적 사자의 성남포효는 이 모든 영향력에 무엇보다도 동정을 다시 무의식의 굴속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로써 조절하는 영향력은 억제되었으나 니체의 글에서 뚜렷이 보이는 의식의 은밀한 반작용은 억제된 것이 아니다. 먼저 그는 파르시파레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던 바그너에게서 자신의 적수를 찾았다. 그러나 곧 자신의 모든 분노를 기독교와 무엇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도 바울에게 집중시킨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신병은 그를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린 자, 갈기갈기 찢긴 차그레우스와 동일시하게 해버렸다. 반작용은 이런 제왕과 함께 표면에 도달한 것이다. 다음에 얘는 다니엘서 4장에 담긴 이야기로 제왕망상을 보이는 고전적 사례다. 즉 네부카드네자 고대 바벨론의 왕가 권력의 정상에 올랐을 때 꿈을 꿨는데 그가 만약 굴종하지 않으면 불행이 올 것임을 예고하는 꿈이었다. 다니엘은 전문가답게 그 꿈을 해석하였다. 물론 아무도 그의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그의 해석을 뒷받침해 주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자가 자신의 무의식의 조절적 영향력을 억압한 이후 왕이 스스로 벗어나려 했던 바로 그 반조경에 의해서 정신병에 걸린 것이다. 지상 통치자였던 그는 짐승이 되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는 산 꼭대기에서 허공으로 발을 내디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몇 가지 무의식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위험한 등산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그는 나를 비웃었는데 그 결과 몇 달 후 그는 정말로 허공에 발을 헛디뎌 추락사하였다. 이러한 일은 온갖 모양으로 되풀이되어 늘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무의식의 조절적 영향력을 얼마나 쉽게 간과하는지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그렇게도 필요한 무의식적 조절력을 간과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관찰하고 비판함으로써 스스로를 돕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신을 관찰하고 지적으로 자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의식과 접촉하는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결코 없지만 그래도 누구나 그런 경험을 꺼려야 한다. 특히 그런 경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더욱 이러한 위험에 부딪히기를 주저한다. 될수록 불쾌함을 피하려는 경향은 물론 합당하다. 조절적 영향력을 알면 실제로 여러 경우에 불필요하고 유해한 경험을 피하도록 해줄 수 있다. 즉 특별한 매력도 없는데 피곤하고 갈등이 두드러지는 길로 수없이 우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멀리 돌아간다든가 오류를 범하여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살고 있는 마을의 넓은 길에서 헤맨다면 그것은 화가 날 뿐이다. 이것은 조절적 요인을 알므로써 피할 수 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무의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길과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환상의 사물이 없을 때 우리는 인위적인 도움에 의존하게 된다. 대부분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우울 상태나 그 밖의 기분 상태에는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 물론 그는 자기의 기분 상태에 관한 타당한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다. 날씨만 나빠도 벌써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 중 어떤 것도 만족할 만한 설명이 못 된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의 인과적 설명은 대부분 외부의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만 그나마 절반밖에 만족시키지 못한다. 외부의 사람은 그의 인과적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에게는 어디서 그런 것이 오는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는 우울한 상태에서 맞이해야 할 도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자는 왜라는 물음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는 또는 어, 구제를 위한 문제에 해답을 주기를 바란다.
정감 장애의 격렬함 속에는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약화된 적응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써야 할 에너지가 있다. 이 상태를 억압하거나 이성에 따라 격화시키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적당하지 못한 곳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손에 넣기 위하여 우리는 정감적 상태를 작업의 기초나 출발점으로 삼는다. 우리는 주저없이 그 기분 안에 침잠하여 거기서 떠오르는 모든 환상과 그 밖의 영들을 불러 적음으로써 기분 상태를 최대한 의식화한다. 환상에게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활동 공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수백에서 수천 가지로 계속해서 연상을 해나가면서도 환상 대상의 주변, 즉 정감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른바 자유현상은 대상에서 떨어져 나와 어떤 컴플렉스로 이끄는데 그것이 정감에 관계되는지 혹은 그 컴플렉스의 대신에 배치된 것을 나타내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작업을 통해서 불쾌한 기분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이거나 상징적으로 다시 묘사되는 어느 정도 충족된 기분의 표현이 생겨난다. 불쾌한 기분은 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무의식의 측면에서 달갑지 않게 간섭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자면 작업된 표현은 불쾌한 기분 속에 포함된 무의식의 내용과 경향을 표현하는 상이다. 그 진행 과정은 정감을 풍부하게 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정감이 그 내용과 함께 의식에 접근함으로써 인상적인 것이 되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작업 수행만으로도 이미 적절하고 활력 넘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어쨌든 이전에 관계없던 정감이 의식의 측면에서 호응하고 어느 정도 뚜렷하게 말로 표현된 관념이 됨으로써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와 더불어 초월적 기능의 시작, 즉 무의식적 자료와 의식적 자료의 협동작용이 이루어진다. 무의식에 조절적 영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의식 상황과 무의식 상황이 서로 상보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융이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무의식의 조절력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기서 합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 그래서 무의식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려운 것은 무의식의 내용이 상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의식 내용 자체가 상보적이라보다 의식의 내용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식별해내느냐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무의식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시인들에게서는 의식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이 의식과 부딪힌다거나 합성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죠. 의식 자체가 거의 독자적인 의식이 거의 없었으니까 무의식이 그대로 발현되고 그 무의식 자체가 어떤 신적인 것으로 느꼈겠죠.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죠. 자기 안에서 어떤 결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원시인의 경우에는 자기의식이라는 게 거의 없었을 시기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그리고 의식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다고 의식의 주체가 필요한데 의식의 주체나 그리고 의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굉장히 약할 때는 무의식 상태가 의식을 범람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무의식에 의해서 그냥 사는 거지 의식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쩌면 근대에 와서 그리고 현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주체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부터 의식과 무의식 간에 어떤 경우에 따른 괴리가 생기고 처음부터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잘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또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증상이나 여러 모습으로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럼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서로 어떻게 상정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굉장히 낙관적인 측면에서는
무의식이 의식과 상보관계에 있어서 의식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잘 모르고 있으면 무의식이 그 의식의 기능을 보충해 준다. 상보적인 관계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이 충분하게 자기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의식 자체가 명료하지 않은데 무의식이 범람하는 경우에는 의식에 의해서 이러한 약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인 삶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일정한 자기 방향의 삶 자체가 좌초돼 버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여기서 의식의 정향성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일정한 방향으로 의식이 움직여 가고 그 의식의 주체인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의식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정향성이 뚜렷하지 정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 무의식의 영향이 너무 커버리면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성을 놓쳐버릴 수 있겠죠. 이런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 가능성들이 항상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이라고만은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그 합성을 일어나지 않도록 움직여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우리 같이 어떤 결론보다 우리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저는 영 완전히 다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좋아요. 여기서 그 초월과 심리에 관한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지고 자세한 건 못 들었고요. 네. 초월과 심리에 관한 그 키포인트의 단어의 연관성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보다도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네. 예, 이게 보이시나요?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인데요. 네. 이게 원래 영어 원본이 있고요. 이게 한글 책은 절판이 됐는데 어렵게 제가 구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시는 교수님이 가장 인상 깊게 본 책인데 이게 사실은 양자 물리학자에 대한 얘기예요. 양자 물리학자가 우리 우주와 인간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한 건데 키포인트만 얘기를 하자면 이 우주에 우리는 참여자, 그냥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플랑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양자 물리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탄 분인데요. 개인사를 보면은 딸 둘하고 아들 둘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 속에서도 연구를 계속 하셔가지고 아인슈타인이랑 거의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셨는데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참여자인데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냐면은 제가 이 과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하고 또는 바라보기만 해도 그 전자의 성질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 예,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아직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이런 이론을 지금 이게 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동양과 서양의 융 같은 경우에 동양과 서양을 잇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을 구축을 하고 뭐 부족하든 아니면은 충분하든 근데 과학과 어떤 심리학 또는 초월과 인간 간의 관계도 이런 접점이 이런 데서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선생님들도 여기 이 시간 되시면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심리학서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과학적인 어떤 시각에서 바라본 거예요. 하지만은 이 심리학과 어떤 면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갖고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이거고 그렇게 친다면은 무의식의 융이 얘기하는 길게 지금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무의식과 초월성이 불가분의 것이 아니라 어떤 제가 설명하지 못하고 제가 지식이 좀 짧아갖고 규명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성으로 무의식과 초월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동양과 서양 또는 과학과 어떤 인문학에서 접점에서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짧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저자가 그렉 브레이든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원본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저도 아직 다 못 읽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불가에서 얘기하는 불가에서는 일체가 유심조라고 만물은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보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불교에서 어떤 컨셉들을 연결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연결시킬 수는 많은 부분에서 영감을 주고받지만 우리가 클리어하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인 게 어떤 면에서는 불가에서 얘기하는 우주에 대한 얘기, 도에 대한 얘기 또는 동양 사상에서 도나 불성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이다. 우리 가장 심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영성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양에서 이해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어떤 상으로도 잡아낼 수 없고 언어가 끊어진 세계 그리고 어떤 상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세계라고 보는 거죠. 그 세계를 액세스를 하니까 우리가 가진 관념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상이나 어떤 관념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은 다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를 부처라고 하는 순간 부처가 아니고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묘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절은 불가피한 거더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설명하는데 이거 설명을 하는 순간 이미 그게 관념화되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교재로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게 수업이 정신분석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융이 풀지 못하는 숙제를 다른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융이 이런 것들을 이런 방면에 이분들하고 교제를 했으면은 아하 내가 좀 알지 못했던 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얘기했어요.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 물리학자들하고 교류하면서 얻은 관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처음에 초반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은 우주라는 시스템과 우리 인간 개개인에 관한 어떤 관계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강 목사님께도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게 혹시 신학에 대치되는 것인가? 저는 신학에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하여튼 강 목사님께도 그런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강 목사님도 시간이 되시면 조금만 나중에 읽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거 한글책을 보내드리면 좋은데 절판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절판이 돼가지고 어디 중국 책 서점에서 제가 구한 거예요. 신앙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아까 융이 말하고 있는 제 생각에는 융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의식과 무의식의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내비쳐지는 게 무의식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절대적이지 않다면은 의식과 무의식 간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식이 무의식에 의해서 바뀐다면은 무의식도 의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의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무의식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무의식이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또 그 무의식 자체가 의식의 잘못된 어떤 인식 체계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져 버린 무의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잘못된 무의식에 의해서 다시 의식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의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거는 잘못된 파운데이션에서 시작돼 버리기 때문에 또 왜곡되죠. 예, 그런 것들이 돼서 이제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읽었던 그 내용, 앞장의 그 민담미에서 나왔던 마지막 부분하고도 연관된다면은 그게 비관적으로 생각될 때가 많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게 정말 이게 그 순수하게 우리는 이게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적이다, 내지는 진리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신학에서는 그 무의식의 어떤 그 절대적인 무의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과연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나타날 수,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복시키셨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실상 경험하고 있는 것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복이거든요. 또 타락한 모습이고 그냥 문화가 달라지고 용어만 달라졌을 뿐이지 안다고 하면서 아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정도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은 한때 절대 예정론처럼 뭐 이런 예정에 관한 것들을 왜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절대 무오하고 그 다음에 올마이티 전지전능이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부여했는데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이 과연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영원불변이라 그러는데 정말 영원불변이시냐 아니면 인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뭐래 빌드업 돼가는 과정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떠졌는 거죠. 네, 어쩌면 공동 창조라는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아까 하주님 말했던 그 이야기하고 관련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관점은 그냥 어떤 면에서 보는 전통적이고 아까 여기 책에서도 나오는 일방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일방적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이고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규정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규정을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고 규정을 해놓고 이거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의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의식은 손못대게 해놔놓고 의식을 그 불변하게 된 규정되어 있는 무의식으로부터 자꾸 이야기하게 되니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의식이 제대로 된 건가 하는 질문은 던져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던지게 되면은 교리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런 말 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어제 불가 쪽의 이해로 본다면 여기서 융의 개혁은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식이라는 개념으로 식이 1식, 2식, 3식, 4식, 7식, 8식까지 어떻게 보는 식이 있고 듣는 식이 있고 맛보는 식이 있고 이제 이런 감각적인 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또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까지 의식이라고 보는데 칠식이라는 개념은 자기가 판단한 것은 다 옳다고 하는 어떤 개념 이걸 칠식이라고 이게 팔식이라는 개념이면 여기서는 모든 것을 보관하는 장식이라고 그래서 그 장식 속에서는 의식과 거기에 무의식의 개념, 의식의 개념, 뭐든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다 저장하는 어떤 식이 있다. 그걸 팔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의 유식론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옛날부터 이 의식이나 어떤 식을 다양하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융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 두 개의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불가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자성이나 본성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런 아상이나 이런 의식, 우리의 감각에서부터 오는 어떤 의식은 본래의 마음하고 다른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서 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연법에서 쓰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생로병사라는 이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이나 무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불생불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은 생겨나는 일도 없고 이게 사라지는 일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소멸하더라도 그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하는 이런 개념을 불과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의식이다 무의식이다 하는 무의식 자체도 이런 인과의 법칙에 인연법에서 쓰는 그런 개념일 뿐이지 우리의 본성적 혹은 우리 본성이나 진성 혹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하고는 그 측면을 직접 타치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교제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순한 의식과 무의식을 조금 더 초월하는 개념을 근원적인 얘기들이 거기서 다뤄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사실 너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전체 우주론이나 전체적인 어떤 영성 이론에서 본다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히려 불교적인 것이 이쪽에 제가 읽는 내용이 조금 더 가깝고요. 사실 프로이트의 그거를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무의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융이나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는 인간 고유의 인간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우수성을 지나치게 이렇게 앞세우려 보니까 그 무의식과 무의식도 이미 내가 가진 것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를 자꾸 거기에다 강박을 가지니까 그게 오히려 무의식의 그 존재 자체를 좀 규정하지 못하는 끝까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의 개념 속에서는 지금 정신분석 학자 중에 무의식의 개념을 신의 개념을 그 속에 집어넣는 학자들도 나와요. 그래서 무의식의 특성들은 신의 특성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지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지금 각자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융이 채우고 있는 무의식과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다르죠. 오히려 신의 개념을 더 도입하는 것이 조금 더 확장된 어떤 무의식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떤 제한된 인간들의 아까 연기법에서 보는 인간 정도의 개념 가지고는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는 거죠. 결국 이게 그냥 의식 무의식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봐야 이건 우리의 현재의 경험이나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 개념이라는 것도 꼭 그 기독교에만 신의 개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뭐랄까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신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어떤 그 미지의 어떤 영역으로 밀어놓고는 그걸 신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지금은 사실은 그게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라는 것도 정말 무의식적이어서 무의식인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인간이 의식으로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무의식으로 가는 건지 그것조차도 지금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이만큼 해오면서 이제 의문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수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다음에 뭘 공부할 것인지도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